로마 제국은 훈제국의 침공으로 몰락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운 좋게도 갑작스런 훈제국의 몰락으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다. 경제 파탄으로 재정력은 바닥이었고 군사력은 왕궁 경비를 서기에도 벅찰 지경이다. 한편 동로마 제국 변방 시골 마을에서는 로마를 구할 영웅이 자라고 있었으니 바로 로마의 영웅 벨리사리우스다. 평민 출신인 그는 10대 후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올라와 황제 근위대에 소속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교 후보생 훈련병쯤 되는 셈이다. 당시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그 역시 막 즉위한 젊은 황제다.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떠오른 인물로 젊은 황제는 벨리사리우스의 눈빛과 말없는 충성을 눈여겨보게 된다. 벨리사리우스는 곧 첫 임무를 맡게 된다.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국경에서 벌어진 전쟁. 그는 아직 젊고 무명에 가까웠지만 병사들을 버리지 않는 장교, 후퇴보다 방어를 먼저 생각하는 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황제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되는데 총사령관으로 승진이다. 이는 귀족 가문 출신 장군들을 제치고 올라간 파격 중의 파격이었다. 로마 병사들은 그를 우리와 함께 먹는 장군이라 불렀다. 귀족 장군들은 천막 안에서 은쟁반으로 식사했지만 벨리사리우스는 진흙 위에 무릎 꿇고 병사들과 빵을 나누었다. 그런 리더십은 전장에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되돌아왔고 이후 반달 제국 정복, 고투족 전쟁, 니카발란 진압,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등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된다. 벨리사리우스가 장군이 되었을 때 그는 아직 30대 초반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승리만이 아니었겠지만 그의 의지만은 명확했다. 나는 로마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운다. 비록 나의 이름이 후세에 남지 않더라도. 과연 그는 어떻게 쓰러져가는 로마 제국을 지탱했을까요? 지켜보시죠. 다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로마 제국과 사산 왕조의 국경 지역이다. 수세기 동안 종교적, 전략적으로 충돌을 반복해오던 군사적 요충지. 젊은 황제는 제국 재건 일환으로 전선의 안정화를 위한 국경지대 요새의 강화를 감행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사산 왕조는 6만의 대규모 군대를 다라 지역으로 파견하는데 1만의 로마 국경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다라는 시작도 하기 전에 병력에서 밀리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벨리사리우스의 전략적 재능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그의 실전 능력을 시험할 기회로 삼아 다라의 지휘관으로 파견하게 된다. 벨리사리우스는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장에 V자형 참호를 파고 정면에는 약해 보이는 궁수와 창병을 배치하여 유인하는 독창적인 작전을 펼친다. 그리고 측면 성벽 뒤에는 주력군인 기마병을 은폐시켜 급습을 노리게 된다. 침착을 유지해라.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라. 페르시아군의 강력한 중기병 카타프락트는 짐작한 대로 함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중앙부 궁병과 창병을 향해 돌진하는데 함정이다. 뒤로 물러나라. 그러나 이미 후퇴하기에는 늦었다. 뒤에 밀고 들어오는 아군 병력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 좁은 공간에 갇혀 더 이상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사산 왕조의 중기병대. 로마군의 집중적인 화살 세례가 쏟아지고 창병들의 창끝은 거센 파도처럼 적진을 휩쓸었다. 사산 왕조의 카타프락트는 이미 멘붕 상태다. 그때 측면 성벽에 숨어있던 로마의 기병들이 측면을 급습한다. 혼란에 빠진 카타프락트 중기병들은 변변한 백병전도 못해보고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로마 제국은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페르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제국의 명운을 지켜낸다. 다라 전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지략이 무력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으며 벨리사리우스는 다라에서의 전과로 총사령관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시작됐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사라진 동로마 영토를 되찾기 위해 벨리사리우스를 북아프리카로 파견한다. 그는 단 5,000명의 정예 기병과 30척의 함대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반달 왕국을 향해 출정한다. 당시 반달의 왕은 겔리메르로. 내정은 혼란했고 민심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 틈을 타 북아프리카 해안에 무혈 입성한다. 첫 전투는 아드데키문 협곡. 반달 왕 겔리메르는 로마군이 수도인 카르타고로 진군할 것이라 예상하고 협곡의 세 방향에서 매복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형 아마타스는 정면, 조카 기브아몬은 후방, 본인은 측면. 그러나 문제는 병력이 도착하는 시간 차였다. 형 아마타스 부대가 정면에서 먼저 도착했으나 동로마군의 선봉대에 의해 패퇴하며 형 아마타스는 전사한다. 조카 기브아몬의 부대도 로마군의 기병에게 발각되어 패퇴한다. 겔리메르 왕 본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아군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형 아마타스의 시체를 본 왕은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벨리사리우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예 기병으로 총공격하여 반달군을 쓸어버린다. 다음날 동로마군은 반달군을 추격하지 않고 그대로 수도로 입성한다. 카르타고 시민들은 로마군을 환영했고 벨리사리우스는 제일 먼저 약탈금지를 명령한다. 그리고 즉시 성벽과 방어시설을 수리하여 반달군의 재침입에 대비한다. 더불어 교회 재개방, 로마식 행정 복원 등으로 시민 안정을 유도한다. 이는 로마 제국의 정당성 회복과 전술적 승리를 넘어 정치적, 종교적 승리를 동반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한편 패퇴한 갤리메르 왕은 재정비한 병력으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나 미리 눈치챈 동로마군은 정예 기병이 출병하여 선제 공격을 단행. 완전히 괴멸시키며 반달 제국은 몰락한다. 얼마 후 벨리사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로 귀환하며 로마식 개선식 트라이엄프를 치른다. 이는 로마 황제 이외 인물로는 매우 드문 영예였다.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후 젊은 황제는 동고트 왕국이 지배하는 서로마로 눈을 돌린다. 친로마 정책을 펼치던 동고트의 아말라순타 여왕이 살해당하자 동로마 제국은 내정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벨리사리우스는 7,000명이라는 적은 병력으로 이탈리아 원정을 시작한다. 동고트군의 주력이 북부에 집결해 있었기에 그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손쉽게 점령하고 로마로 입성한다. 시민들은 그를 구원자로 맞이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 동고트는 로마 탈환을 위해 10만 명의 대군으로 로마를 포위한다. 1년 9개월에 걸친 지옥 같은 공성전. 병력과 식량 부족, 역병 등으로 열세였지만 벨리사리우스는 탁월한 방어 전략으로 끝까지 버텨낸다. 지원군이다. 본토에서 지원군이 왔다. 오랜 공성전으로 지쳐버린 동고트군은 서로마의 지원군이 도착하자 로마를 포기하고 후퇴한다. 성과 없는 오랜 전투로 고트족 내부에서는 반란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눈치챈 벨리사리우스는 동고트 왕국의 수도 라벤나까지 진격하여 포위한다. 동고트족은 벨리사리우스에게 서방 황제의 자리를 제안하며 항복하려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동고트 왕국을 멸망시킨다. 라벤나 함락 후 황제는 시기와 의심으로 벨리사리우스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소환한다. 벨리사리우스가 이탈리아를 떠난 사이 동고트족은 재결집하여 로마를 포함한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을 다시 장악한다. 황제는 벨리사리우스를 급히 이탈리아로 파견했지만 충분한 병력과 보급을 지원하지 않았다. 부족한 병력만으로 고군분투했으나 성과가 달리 만무. 벨리사리우스는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고 황관 나르세스를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이탈리아 원정을 이어간다. 나르세스는 충분한 병력과 자금을 지원받아 락타리우스 전투에서 동고트족의 마지막 왕 테이아를 죽이며 고트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다. 20년에 걸친 고트 전쟁은 마침내 동로마 제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탈리아는 폐허가 되었고 동로마 제국은 긴 전쟁과 과한 통치 비용으로 재정 악화가 심각했으며 이후 페르시아와 이슬람 제국과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동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말기 제국은 오랜 전쟁과 내정 불안 속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궁정 안에서는 불만 세력이 서서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벨리사리우스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장군으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고트 왕에게 서방 황제로 제안받았다는 소식 후부터 황제의 의심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한다. 황제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에 점령지로 파견하지도 않았고 중요 국가대사를 논의하는 일도 점점 뜸해지기만 한다. 그러던 중 아르사케스라는 이름의 귀족이 중심이 되어 황제를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쿠데타 음모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들은 벨리사리우스가 황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소문을 믿고 음모에 끌어들이려 접촉하지만 이를 불같이 화를 내며 묵살한다. 벨리사리우스의 거절에 불안함을 느낀 아르사케스 측은 그도 가담했다는 내용의 증언과 문서를 조작해 고발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벨리사리우스는 국고 횡령 및 반역 혐의로 체포되어 무장 해제된 채 포박되어 궁정재판소로 끌려가게 된다. 그는 재판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스티니아누스는 결국 그를 감옥에 수감한다. 하지만 며칠 후 황제는 그를 조용히 석방시킨다. 왜일까요? 황제는 두려웠다. 벨리사리우스의 명성과 그를 따르는 군부들을. 하지만 이미 살려두기엔 불안하다.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두 눈을 멀게 하여 관직을 박탈하라. 결국 평생을 로마를 위해 싸웠던 그는 모함에 의해 버림받는다. 위대한 장군 벨리사리우스. 동로마 제국의 영광을 드높였던 영웅. 이제 그의 눈은 멀었고 그의 삶은 쇠락해버렸다. 한때 그의 발 아래 무릎 꿇었던 이들은 이제 그를 외면한다. 거리의 아이들은 그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과거의 영광은 한낱 덧없는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가. 그의 기나긴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의 업적과 이름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